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울긋불긋한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 대대로 덕을 쌓기로 유명한 최판서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고운 7살 난 설아 아씨가 살고 있었는데, 아씨는 성품이 어찌나 고운지 지나가는 나비도 아씨의 어깨 위에서 쉬어갈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씨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곤 했으며, 최판서 댁의 너른 마당은 언제나 이웃들에게 열려 있어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어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초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들이 최판서의 올곧은 성품을 시기하여 거짓 죄명을 씌우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으니, 어린 설아 아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시련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대역죄인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그토록 북적이던 대문 앞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아씨를 아끼던 종들도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씨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 핀마른 꽃잎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이런 아씨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씨보다 겨우 3살 위인 10살 박이 어린 머슴 복실이 뿐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길가에 쓰러져 있던 것을 최판서가 거두어준 아이로, 비록 신부는 비천했으나 영민하고 충직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슬픈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어떻게든 아씨를 지켜드려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씨가 드실 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씨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유일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쳐 설아 아씨에게 멀고 먼 남쪽 섬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청천벽력 같은 어명을 전달했습니다. 7살 어린아이에게 유배라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눈물을 흘렸으나,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씨는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이끌려 정든 집을 나서게 되었고, 떨리는 작은 손에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단 손수건 한 장만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복실이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아씨를 앞세우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려 할 때, 복실이가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와 그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자신도 아씨의 종이니 유배기를 끝까지 모시고 가겠노라며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은 처음에는 어린 놈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발길질을 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복실이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단호한지 결국 혀를 차며 동행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씨와 더 어린 머슴의 험난하고도 기나긴 유배길은 아무런 기약 없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배길은 시작부터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비포장 도로의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아씨의 비단신을 금세 찢어버렸고, 어린 발에는 시뻘건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찢어 아씨의 발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씨에게 아씨,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제가 뒤에서 받쳐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산길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그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퇴락한 주막의 헛간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뼈를 깎는 듯 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감기에 걸릴까봐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아씨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마른 짚을 모아 아씨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아씨는 낯선 환경과 무서운 포졸들의 눈초리에 겁에 질려 복실이의 소매 끝을 붙잡고 겨우 잠이 들었고, 복실이는 그런 아씨의 얼굴을 보며 아씨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공포를 더했지만 두 아이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을 넘어야 하는 고된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한 절벽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포졸들은 귀찮다는 듯이 아씨를 재촉하며 거친 말을 내뱉었지만 복실이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아씨는 아직 어린아이니 조금만 천천히 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포졸 중 한 명이 복실이의 뺨을 때리며 건방지다며 화를 냈으나 복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씨의 앞을 지키며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기계에 놀란 포졸들은 투덜거리면서도 걸음 속도를 늦추었고 아씨는 복실이의 든든한 등 뒤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냇가에서 잠시 쉴 때 복실이는 산속을 뒤져 머루와 달에 몇 알을 구해와 아씨의 작은 손에 올려주며 이것 좀 드셔보세요. 달콤해서 기운이 나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가 준 열매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 통증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다시 힘을 내어 보따리를 고쳐맸습니다. 두 아이는 시냇물에 세수를 하며 서로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주며 끈끈한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들꽃들을 보며 아씨는 잠시 옛날 집 마당에서 뛰놀던 때를 회상하며 복실아, 우리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그럼요. 아씨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이시니 하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가혹하고 앞날은 캄캄했지만 복실이의 그 한마디는 어린 아씨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씨는 그 말을 믿기로 했고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험한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의 굴뚝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나타났지만 죄인의 신분인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유배 가는 아씨를 보며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복실이는 온몸으로 아씨를 감싸며 날아오는 돌들을 대신 맞았습니다. 아씨는 미안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복실이는 웃으며 괜찮아요. 아씨, 저는 돌멩이보다 단단한 머슴인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아씨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복실이는 아씨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며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유배지인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는 포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거센 파도가 출렁이며 두 아이를 위협하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바다와 거친 파도 소리에 겁을 먹고 복실이의 옷자락을 놓지 못했으며 복실이 역시 처음 보는 바다가 두려웠으나 짐짓 태어난 척했습니다. 포졸들은 아씨를 거칠게 작은 목선에 태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씨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아씨를 붙잡았고
자신은 바닷물에 흠뻑 젖으면서도 아씨를 안전하게 배 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아씨는 멀어지는 육지를 보며 결국 참았던 울음을 크게 터뜨렸고, 복실이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아씨의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씨, 울지 마세요. 저 푸른 바다 너머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다독이며 복실이는 아씨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뱃사공은 어린아이들의 기구한 운명을 보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모진 세파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속은 울렁거렸으나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으며 그 손의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달이 중천에 떠 있었고 사방은 적막하여 파도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배지라고 안내받은 곳은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뿐이었는데 지붕은 사가내리고 벽체는 군데군데 무너져 내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포졸들은 아씨와 복실이를 그곳에 밀어넣고는 이제부터 여기가 내 놈들이 살 곳이니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아씨는 무너져 내리는 집을 보며 망연자실했지만 복실이는 곧바로 보따리를 풀고 빗자루를 만들어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며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복실이는 아씨를 깨끗한 집 위에 앉혀두고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워 집안의 냉기를 몰아내고 눅눅한 공기를 정화했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아씨, 집이 조금 낡긴 했지만 제가 금방 고쳐서 대궐처럼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안심시켰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듬직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고 모닥불 주위에 앉아 남은 주먹밥 반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비록 비참한 처지였지만 두 아이가 함께 있는 한 그 작은 초갓집은 세상 그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아씨는 머리맡에 놓인 이름 모를 산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복실이가 밤새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임을 직감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복실이는 이미 밖으로 나가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지붕 위에 얹을 볏짚을 구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희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씨는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작은 손으로 마당의 잡초를 뽑기 시작했고 두 아이는 협동하여 황폐했던 집을 조금씩 사람 사는 곳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섬 주민들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겨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달팠는데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거나 산에서 나무를 캐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에게 험한 일을 시키지 않으려 혼자 바다로 산으로 뛰어다녔으나 아씨는 복실아 나도 이제 다 컸어. 너만 힘들게 할 순 없어라고 말하며 서툰 솜씨로 조개를 캐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은 소금물에 터지고 흙대가 묻어 예전의 고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한 존재로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복실이는 바닷가에서 주워온 예쁜 조개 껍데기들을 모아 아씨를 위한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하며 아씨,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면 진짜 보석보다 더 빛나는 목걸이를 사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씨는 조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도 없는 데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적막한 섬마을의 꽃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고 다짐하며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두 아이에게 그 조개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의 징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만 계속된 것은 아니었으니 가끔씩 관아에서 나오는 관리들이 아씨를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거나 마을의 불량한 아이들이 아씨를 놀려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실이는 언제나 아씨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꾸짖고는 아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곤 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무술을 익히듯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체력을 길렀고 아씨는 그런 복실이의 모습에서 든든한 오라버니와 같은 의지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복실이의 기계와 아씨의 기품에 감복하여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때로는 감자나 고구마를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대야로 받치며 밤을 지새우곤 했는데 그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에게 옛날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현명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복실이는 길에서 들었던 장돌뱅이들의 신기한 모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빗소리는 요란했지만 방 안은 두 아이의 이야기꽃으로 따뜻하게 채워졌으며 그런 시련을 함께 겪으며 두 아이의 영혼은 하나로 굳게 연결되어 갔습니다. 고난은 두 아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끼게 만드는 가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오자 섬에는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얇은 낸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기엔 역부족인 혹독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씨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저고리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곶감을 구해오곤 했는데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면서도 아씨 앞에서는 언제나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시린 손을 잡아주며 복실아, 네가 없었으면 난 벌써 얼어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라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씨가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도 춥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며 아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겨울밤 쏟아지는 별빛 아래 두 아이는 마당에 앉아 고향 땅 하늘을 바라보며 저 별들 중 하나는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고 있겠지 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아씨는 하늘에 대고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으시니 꼭 다시 뵙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고 복실이 역시 마음속으로 아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두 아이의 간절한 소망과 따뜻한 우애 앞에서는 그 기세가 꺾이는 듯 했으며 별빛은 그런 그들을 축복하듯 은은하고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첫 해 겨울이 지나가며 두 아이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복실이는 다시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하며 오늘은 꼭 크고 튼튼한 나무를 해와서 아씨 방의 문틈을 다 막아드릴게요 라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아씨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복실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며 복실아, 조심해서 다녀와야 해 라고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두 아이의 목소리는 고요한 섬마을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쳤고 비록 유배지에서의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도 행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온 7살 아씨와 그녀를 지키는 어린 머슴의 이야기는
그렇게 섬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에 다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지만 설화 아씨와 복실이의 앞날에는 또 다른 시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모진 추위를 견뎌낸 두 아이는 비록 몸은 수척해졌으나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바다보다 깊고 단단해졌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섬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수상한 소문들이 파도를 타고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두 아이에게 닥칠 새로운 폭풍의 전주와도 같았습니다. 이 섬에는 관아의 일을 도우며 제 입속을 챙기기로 유명한 광식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예전부터 탐욕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광식은 어느 날 육지에서 건너온 상인으로부터 설화 아씨의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기 전 어마어마한 금괴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으며 그 지도가 아씨의 품속에 있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먼 돈에 눈이 먼 광식은 그때부터 아씨와 복실이가 사는 초가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 그의 음흉한 눈빛은 평화롭던 두 아이의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은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아씨가 대역죄인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불길한 존재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두 아이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려 획책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에게 저 아이들이 섬에 들어온 뒤로 고기가 전보다 덜 잡히는 것 같지 않냐며 은근슬쩍 말을 던졌고 무지한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아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씨에게 친절하게 감자를 건네주던 이웃집 아주머니조차 광식의 눈치를 보며 아씨가 다가오면 얼른 대문을 걸어 잠갔으니 어린 아씨의 마음은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깊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복실이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아씨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밤마다 대문 앞에 가시덤불을 쌓아 외부인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광식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자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검은 욕심을 읽어내고는 아씨에게 아씨, 절대로 혼자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크게 제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실이가 땔감을 구하러 잠시 산에 올라간 사이 광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씨의 집마당으로 무단 침입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아씨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며 내 아비가 숨겨놓은 금괴 지도가 어디 있는지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당장 너를 저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7살 어린 아씨는 갑작스러운 위협에 온몸을 벌벌 떨며 눈물을 흘렸으나 아버지가 주신 지도 같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절하게 호소하며 광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때 산에서 돌아오던 복실이가 아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지게를 내팽개치고 광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꽉 깨물며 아씨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복실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씨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광식을 밀쳐냈고 바닥에 넘어진 광식은 씩씩거리며 두고 보자 이 미천한 놈들아라고 욕설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고 복실이는 자신의 옷소매로 아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아씨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노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씨의 초가집 밑에 정말로 보물이 묻혀 있는 것 아니냐며 밤마다 몰래 집 근처를 기웃거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어제까지만 해도 인자했던 노인들조차 아씨의 눈을 피하며 뒤에서는 수군거리기 바빴으니 유배지는 이제 창살 없는 감옥보다 더 혹독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실이는 사람들의 이런 변화가 너무나 무섭고 서글펐지만 아씨 앞에서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매일 밤 잠들지 못한 채 집 주위를 경계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해녀 할머니인 필순댁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 해질녘에 몰래 복실이를 불러 조용한 바닷가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필순 할머니는 복실이의 손을 꼭 잡으며 얘야. 지금 마을 사람들이 광식의 꼬임에 넘어가 눈이 멀어 있으니 당분간은 아씨를 데리고 절대로 멀리 나가지 말거라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광식이 관아의 나졸들과 짜고 밤중에 아씨를 납치하여 지도를 빼앗으려 한다는 무서운 계획을 귀띔해 주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서쪽 해안에 숨겨진 동굴로 피신하라는 비책까지 일러주었습니다. 복실이는 필순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머니께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 뒤 아씨에게 달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잠시 몸을 숨겨야 한다고 말하며 아씨의 손을 잡고 어두워진 숲길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끼며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고 아무런 불평 없이 복실이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유배지의 외딴 집을 뒤로 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식과 복면을 쓴 괴한들이 아씨의 집을 습격하여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고 마당을 파헤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미 두 아이는 할머니가 알려준 숲길을 통해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발소리가 날까봐 자신의 버선을 벗어 아씨의 신발 위에 더 씌우고 자신은 맨발로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헤치며 아씨를 안전한 동굴까지 이끌었습니다. 아씨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에 겁이 났지만 복실이의 듬직한 등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억눌렀고 그렇게 두 아이는 차가운 동굴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박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아씨는 복실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쫓겨 다녀야 하니라고 물으며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려 복실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작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아씨, 사람들은 잠시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친절해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위로했습니다. 사실 복실이 자신도 앞날이 막막하고 두려웠으나 아씨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고 그는 밤새도록 동굴 입구를 지키며 혹시 모를 추격자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씨와 복실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고 광식은 분노하여 나졸들을 동원해 섬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으니 두 아이의 피말리는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실이는 낮에는 동굴 깊숙이 숨어 아씨를 보호하고 밤에만 몰래 나와 바닷가에서 미역이나 조개를 채취해 아씨의 허기를 달래주며 버텼습니다. 아씨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지만 복실이가 건네주는 차가운 물 한 모금에도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복실아,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라며 오히려 복실이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대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필순 할머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되게 꾸짖으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보물 타령이나 하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라며 일침을 가해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몇몇 주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광식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수색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식은 포기하지 않고 현상금까지 내걸며 두 아이를 잡아오라고 소리쳤고 그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섬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동굴 근처까지 수색대가 다가오자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아씨를 데리고 섬의 가장 험준한 절벽지대로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위험천만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씨는 가파른 바윗길을 오르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복실이가 뒤에서 받쳐주고 끌어주며 포기하지 않았기에 무사히 절벽 위 작은 오두막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던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기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두 아이는 그곳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절벽 위에서의 생활은 동굴보다 더 열악했지만 복실이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찾아내고 산딸기를 따오며 아씨를 정성껏 보살폈으며 아씨는 그런 복실이의 정성에 보답하듯 꿋꿋하게 버텨주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해진 옷을 기워주기 위해 뾰족한 가시를 바늘 삼아 서툰 바느질을 시작했고 두 아이는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머리를 빗겨주며 아씨, 조금만 더 견디시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아씨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덧 보름달이 차오른 밤, 광식은 마침내 두 아이가 숨어있는 절벽 위치를 파악하고 횃불을 든 무리를 이끌고 오두막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으며 붉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뱀처럼 기어 올라오는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복실이는 아씨를 방 구석진 곳에 숨기고 자신은 몽둥이 하나를 들고 문 앞을 지켰으며 그의 눈에는 아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복실아, 무서워하지 마. 나도 같이 싸울게라고 말하며 작은 돌멩이를 움켜쥐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식이 오두막 앞에 도착하여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할 때 복실이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내며 저리 가세요. 우리 아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식은 복실이를 발로 걷어차고 아씨를 잡아채며 드디어 지도를 손에 넣겠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고 아씨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광식의 거친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실이는 넘어진 채로 광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광식은 귀찮다는 듯이 복실이의 머리를 짓누르며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나타나 광식을 에워싸고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라고 외치며 광식의 악행을 가로막았으니 이는 필순 할머니의 설득에 마음을 돌린 주민들이 두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평소 광식에게 불만이 많았던 장정들이 그를 제압하고 아씨와 복실이를 안전하게 구출해냈으며 사람들은 두 아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식은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나 아씨는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하는 넓은 아량과 자애로움을 베풀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씨와 복실이를 위해 주민들은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밥상과 새 옷을 내주었으며 부서진 초가집도 힘을 합쳐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름답게 고쳐주어 두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씨는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쌀밥을 복실이의 입에 먼저 넣어주며 복실아, 네가 나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고 복실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으나 아씨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지켜준 복실이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더불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필순 할머니는 아씨의 집을 방문하여 아씨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다. 이제는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끝까지 지켜주마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셨고 그 한마디는 아씨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약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에게도 너 같은 충직한 아이는 처음 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복실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더욱 힘을 내어 아씨를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동이 지나간 섬마을의 밤은 전보다 더 깊고 고요해졌으며 두 아이는 마침내 다리를 쭉 펴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광식이 관하로 끌려가면서 내뱉었던 협박 섞인 말들이 복실이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는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잠든 사이에도 문 밖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마당을 순찰했고 그의 작은 어깨에는 이제 7살 소녀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까지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복실이의 그림자는 비록 작았지만 그 기계만큼은 거대한 성곽처럼 웅장해 보였으며 그것이 바로 아씨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씨는 마당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복실아, 세상은 참 무섭지만 그래도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속삭였고 복실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씨의 곁에서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단순히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동지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음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섬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시련을 예감하며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이는 두 아이의 진정한 용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섬마을에 다시 찾아온 봄은 유난히도 찬란하게 빛났지만 설아 씨의 고운 손에 쥐어진 낡은 비단 손수건은 이미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역력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씨가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시냇물에 손수건을 푹 담갔을 때 복실이는 그 젖은 천 위로 붉고 푸른 문양들이 기이하게 번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 장식이 아니라 물에 젖어야만 나타나는 은밀한 지도와 아버지가 남기신 듯한 짧은 글귀들이 촘촘히 적혀 있는 비밀스러운 물건이었으며 복실이는 이것이 아씨의 누명을 벗겨줄 소중한 증거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서둘러 젖은 손수건을 아씨의 품속에 숨기게 하고는 주변에 누가 보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매서운 눈초리로 숲을 사이를 훑어보았으나 다행히 들판에는 나비들만이 한가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긴장한 모습에 의아해하며 복실아, 이 손수건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니라고 물었지만 복실이는 아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씨, 이건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하늘의 계시입니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두 아이는 그날 이후 손수건을 아씨의 저고리 안감 깊숙한 곳에 꿰매어 숨겼으며 복실이는 밤마다 그 비밀스러운 문양들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한양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공기 중의 냄새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는 법인지라. 한양에서 유배지로 파견된 새로운 관리인 이방 김 씨는 부임 첫날부터 아씨의 집 주변을 유독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간신들의 수하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로 최 판서가 남긴 비밀 문서를 찾으라는 밀명을 받고 이 외딴 섬까지 내려온 것이 분명해 보였기에 복실이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이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씨가 혹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냐며 은근히 떠보았고 광식의 소동 이후 마음을 잡았던 주민들도 그의 권세에 눌려 다시금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으니 마을에는 다시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복실이는 잠결에 지붕 위를 달리는 가벼운 발소리를 듣고 번개처럼 일어나 몽둥이를 쥐고 마당으로 튀어나갔는데 어둠 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괴한이 아씨의 방 창살을 뜯으려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실이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온 힘을 다해 괴한의 다리를 걷어찼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괴한은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가 남기고 간 단도에는 최 판서의 가문을 무너뜨린 정적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단도를 집어들고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아씨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아씨를 대신해 자신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겠다는 무거운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마을 입구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우리 아씨는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나는 주인 어른이 숨겨둔 보물지도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네. 라고 허풍 섞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실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눈을 크게 떴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김이방의 귀에 들어가 그가 복실이를 관아로 잡아들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실이는 관아로 끌려가면서도 아씨에게 아씨,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필순 할머니 댁에 가 계세요. 라고 당부하며 아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충직함을 보였습니다. 관아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복실이 앞에 김이방은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네 이놈, 최 판서가 남긴 지도가 어디 있는지 당장 불지 않으면 네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복실이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지도는 제가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으니 만약 저를 해치신다면 영원히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김이방은 어린 머슴의 기계에 당황하면서도 보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감히 복실이를 해치지 못하고 며칠간 옥에 가두어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실이가 시간을 벌기 위해 짜놓은 치밀한 계책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씨는 필순 할머니의 집에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복실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할머니는 아씨의 손을 잡으며 복실이는 지금 아씨를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니 기운을 내야 한다고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아씨에게 복실이가 남기고 간 손수건을 보여주며 이 안에 담긴 진실이 밝혀지는 날 너희 가문의 명예도 복실이의 충성심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하며 언젠가 돌아올 복실이를 위해 손수 정갈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옥바닥에서 차가운 밤을 보내던 복실이는 벽에 붙은 작은 벌레를 보며 아씨가 겪었을 유백일의 고통을 떠올렸고 자신이 받는 고초는
아 씨의 눈물 한 방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간수가 잠든 틈을 타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을 보며 아버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 씨를 무사히 한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실이는 간수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한양에서 내금이 종사관이 비밀리에 유배지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임을 직감하여 새로운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며칠 후 김이방은 복실이를 다시 불러내어 인내심이 바닥났음을 드러내며 오늘 안에 지도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 걷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복실이는 침착하게 오늘 밤 달이 중천에 뜨면 지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으니 대신 우리 아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조건을 내걸어 김이방의 의심을 잠시 누그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실이는 마음속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자신이 지도의 행방을 알려주는 척하며 김이방을 섬의 가장 험한 절벽으로 유인하여 그간의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려는 위험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이방과 그의 나졸들은 횃불을 밝히고 복실이를 앞세워 섬 뒷산의 가파른 바위길을 오르기 시작했으며 복실이는 일부러 길을 에둘러가며 그들의 체력을 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실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필순 할머니와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낼 지점을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이방은 보물에 눈이 멀어 험한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실이의 뒤등을 밀치며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으나 복실이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보물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지요. 라고 응수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거센 파도가 발밑에서 부서지는 절벽 끝에 도착했을 때 복실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김이방을 향해 돌아보며 지도는 이곳에 없습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여 일행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이방이 노발대발하며 칼을 뽑아 들려 할 때 복실이는 품속에서 아씨의 손수건을 꺼내어 달빛 아래 비추며 이 손수건에는 보물이 아니라 당신들 같은 간신들의 죄상을 기록한 판서 어른의 상소문이 적혀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사실 복실이는 낮에 필순 할머니를 통해 손수건의 내용을 필사한 종이를 한양에서 내려온 종사관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였으며 이 손수건은 단지 김이방을 이곳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김이방이 복실이의 손수건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순간 절벽 아래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오르며 한양에서 파견된 정예 병사들이 나타나 김이방과 나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엄정한 기계를 지닌 종사관이 서 있었는데 그는 복실이가 보낸 서찰을 읽고 최판서의 결백함과 김이방의 비리를 이미 파악한 뒤 복실이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이방은 자신의 죄가 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닫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릎을 꿇었으니 정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사관은 복실이에게 다가와 어린 나이에 어찌 이토록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느냐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고 복실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가 한 일은 오직 아씨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이방이 숨겨두었던 장부들과 정적들과 주고받은 밀서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최판서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한양으로 압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실이는 그제야 아씨의 얼굴이 떠올라 아씨는 무사하신가요? 라고 물었고 종사관은 아씨는 이미 안전한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며 복실이를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복실이는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며 밤바람조차 아씨의 향기처럼 부드럽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나와 복실이를 영웅 대접하며 환영해 주었으며 평소 복실이를 구박하던 광식조차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복실이의 기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순 할머니는 대문 앞까지 마중 나와 복실이를 꽉 안아주며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하구나라고 등을 토닥여 주셨고 그 따뜻한 온기에 복실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긴장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씨는 방 안에서 복실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뛰어나와 복실이의 손을 잡고 복실아, 정말 살아 돌아왔구나라며 오열했고 두 아이는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어루만지며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라고 말하며 복실이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아씨, 이제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곧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올 터이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며 아씨를 안심시키는 든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섬마을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씨와 복실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동안의 무심함을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복실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무용담을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씨는 다시금 예전의 해맑은 미소를 되찾아 마을 곳곳에 꽃향기와 같은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아직 방심하지 않고 한양에서 올 최종적인 교주를 기다리며 매일 아침 바닷가에 나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고향 소식을 기다리는 성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요한 오후, 복실이는 아씨와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장차 한양에 돌아가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씨는 나는 다시 아버지를 뵙게 되면 너를 우리 집의 당당한 가족으로 맞아달라고 청할 거야 라고 말했고 복실이는 그저 아씨 곁에서 평생 물을 했고 마당을 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의 대화는 파도 소리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고 그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평화롭고 고즈넉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가 다시금 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한 통의 서신이 익명으로 복실이에게 전달되면서부터였는데 그 서신에는 아직 정적들의 잔당이 섬에 남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이 사실을 아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가슴속에 묻어둔 채 더욱 철저히 집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밤마다 마당에 숯가루를 뿌려 침입자의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씨가 평화롭게 잠든 사이에도 참마루에 앉아 달빛을 등지고 칼을 갈며 혹시 모를 마지막 습격에 대비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에 정체불명의 나룻배 한 척이 마을 포구에 정박했고 거기서 내린 검은 옷의 무리가 아씨의 집을 향해 은밀하게 이동하는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필순 할머니와 마을 장정들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놓았으며 자신은 아씨의 방 앞을 지키며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담을 넘으려 할 때 복실이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져 비명을 질렀고 이를 신호로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와 괴한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은 뜻밖의 조직적인 저항에 당황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려 했으나 복실이는 그중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끝까지 추격하여 포획하는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습격은 정적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보낸 자객들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섬 주민들은 아씨와 복실이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마을 자위대를 결성하여 24시간 철통 보안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씨는 이 소동을 겪으며 복실이의 용기에 다시 한번 놀랐고 복실이는 아씨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 폭풍이 지나갔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평선 너머로 화려한 깃발을 휘날리는 한양의 전령선이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폭우로 달려나가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전령은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어명을 선포하였는데 최판서의 결백이 완전히 입증되어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며 설화 아씨를 즉시 한양으로 환송하라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씨는 어명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복실이의 손을 꼭 잡았고 복실이 또한 감격에 겨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씨를 바라보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귀한 신분으로 섬을 떠나게 된 아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필순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놀이개를 선물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했습니다. 복실이는 짐을 꾸리며 정들었던 오두막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인 어른이 주신 은혜와 아씨와 함께한 고난의 시간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두 아이가 탄 배가 섬을 멀어질 때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에 서서 오랫동안 손을 흔들며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으며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하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아씨는 복실아, 이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지? 라고 물었고 복실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씨,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의 유배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나눈 우정과 충성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보석이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임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어린 머슴의 충격적인 선택은 결국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물길은 유난히도 잔잔했으며 뱃머리에 부딪히는 하얀 파도 소리는 마치 고향의 부모님이 부르는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들려왔습니다. 설아 씨는 정들었던 섬을 뒤로하고 멀어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복실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는데 그 손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굳은 살이 배어 있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죄인이 아닌 당당한 신분으로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기에 가슴 속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며 묘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얼굴에 드리운 수척한 기색을 살피며 이제 한양에 도착하면 맛있는 고기 반찬과 따뜻한 쌀밥을 마음껏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아씨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배가 포구에 도착하자 한양에서 마중 나온 충직한 옛 가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씨와 복실이를 맞이했으며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기품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씨의 집이었던 판서댁 대문 앞에는 이미 가문을 배신하고 집을 차지하려 했던 먼 친척 벌인 최만수가 가로막고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관아의 판결이 아직 완전히 내려지지 않았다며 어린 아씨를 문전박대하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과연 집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수군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최만수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아씨를 뒤로 물리고
품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물건을 꺼낼 준비를 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때 복실이가 꺼내든 것은 유백일 내내 자신의 낡은 신발 밑창에 숨겨두었던 최판서. 어른의 친필 인장과 비밀 문서가 담긴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복실이는 이 문서를 높이 치켜들며 여기 판서 어른께서 생전에 남기신 가문의 적통을 증명하는 인장과 이 집의 진정한 주인에 관한 유지가 담겨 있다고 사자처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최만수는 설마 어린 머슴이 그런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의 영특함과 충성심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그간의 수치와 고통을 씻어내듯 당당하게 대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아씨의 손을 이끌어 당당하게 집 안으로 안내하는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한양의 포도청 나졸들이 들이닥쳐 가문을 가로채려 했던 최만수와 그 일당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그들의 악행은 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진정한 주인이 돌아왔다며 앞다투어 집으로 들어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먼지를 털어내며 아씨와 복실이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설아 아씨는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온기를 느끼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이제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기에 그 모습이 더욱 애처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우는 모습을 보고 곁에서 묵묵히 손수건을 건네며 이제부터는 제가 아씨를 대신해 이 집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실이는 모두를 놀라게 할 충격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데 종사관이 복실이의 공로를 치하하며 신분을 해방해주고 관직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복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저는 관직보다 아씨의 곁에서 평생 머슴으로 남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출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복실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지만 복실이는 아씨를 홀로 두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아씨가 성인이 되어 좋은 배필을 만날 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믿었으며 그 진심 어린 말의 장래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설화 씨는 복실이의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복실이의 진심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복실아,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내 평생 너를 가족처럼 아끼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사관은 복실이의 고결한 인품에 감동하여 관직 대신 그에게 판서댁의 모든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집사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였고 신부는 비록 머슴이었으나 대우는 양반 못지않게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양 바닥에서는 어린 머슴의 의리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어 집집마다 복실이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칭송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렇게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아씨와 복실이는 마침내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첫날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곳곳에 은은한 등불이 켜지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와 유배지의 차가웠던 기억들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를 위해 가장 좋은 방을 정돈하고 깨끗한 요를 깔아준 뒤 문 밖에서 밤새도록 집을 지키며 혹시 모를 침입자가 없는지 살피는 성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복실이의 든든한 그림자를 보며 이제야 정말 집에 왔다는 안도감을 느꼈고 아주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은 채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소음도 잦아들고 달빛만이 마당의 대나무 숲을 비추는 고요한 밤은
두 아이의 상처받은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복실이는 시장에 나가 아씨가 평소 좋아하시던 고운 비단 천과 꽃신을 사와서 아씨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두어 아씨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아씨는 새로 산 꽃신을 신고 마당을 거닐며 복실아 정말 고마워. 이 신을 신고 이제 좋은 곳으로만 갈 것 같아라고 말하며 해맑게 웃었으며 그 웃음은 죽어가던 가문의 정원에 다시 꽃을 피우는 비타민과 같았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신은 여전히 낡은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비단 옷을 입은 선비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며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보기 좋은 인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집안의 질서가 잡히고 쫓겨났던 옛 종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복실이의 지휘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집안을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복실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면서도 자상하게 종들을 다스렸으며 아씨에게는 언제나 예의를 갖추어 대함으로써 집안의 위엄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한때 아씨를 외면했던 친척들은 이제 와서 손을 내밀며 아부하려 했지만 복실이는 그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며 오직 진심으로 아씨를 걱정했던 사람들만을 집안으로 들여 가문의 기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현명한 대처를 보며 그가 단순히 머슴이 아니라 가문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다시금 깨닫고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아씨의 복귀를 축하하는 작은 연회가 열렸는데 마을 노인들은 복실이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너 같은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복실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저는 그저 아씨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노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으며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씨는 연회 한복판에서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맛있는 떡을 나누어 먹었고 그동안의 고생은 잊은 듯 밝은 표정으로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진정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련 끝에 찾아온 이 평화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돕고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복실이는 아씨에게 아씨, 이제 정말 모든 걱정이 사라졌으니 밤에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아씨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손을 잡고 복실아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그 섬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으며 복실이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아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아이는 달빛이 흐르는 골목길을 걸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나날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소망을 나누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실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아씨의 발을 닦아주려 했으나 아씨는 손사래를 치며 이제는 내가 네 발을 닦아주고 싶어라고 말하여 복실이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씨는 대야에 물을 받아 복실이의 거칠어진 발을 손수 닦아주기 시작했고 복실이는 몸둘 바를 몰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아씨의 진심 어린 배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발에 난 상처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이 상처들이 다 나를 지키려다 생긴 훈장이지라고 물었고 복실이는 그저 아씨가 계셔서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마당에서 이루어진 두 아이의 세종례는 세상 그 어떤 거창한 의식보다
고결하고 아름다웠으며 하늘의 달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씨는 복실이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껏 제사를 올리며 가문의 부활을 고하고 부모님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복실이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판서어른, 제가 아씨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보고했고, 아씨는 부모님께 복실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노라며 다짐했습니다. 묘소 주변의 핀들꽃들은 마치 부모님의 미소처럼 환하게 빛났고, 두 아이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옛 추억을 회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경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씨는 복실이의 옷소매를 잡고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지라고 물었고, 복실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가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아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한양도성 안에서는 최판서 가문의 복권 소식과 더불어 충직한 머슴 복실이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님은 복실이의 충성심을 기특하게 여겨 특별한 하사품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복실이는 궁에서 보내온 귀한 비단과 서책들을 받고도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아씨를 모시는 일에 정진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하사품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너그러움을 보였습니다. 아씨는 복실이가 임금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복실아, 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머슴이야라고 놀려대기도 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실이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임금님의 선물보다 아씨가 차려주시는 밥 한 그릇이 더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아씨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안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아씨는 복실이의 권유에 따라 다시 글공부와 자수를 시작하며 양반가의 여식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공부할 때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아주고 등잔불을 밝혀주며 아씨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가끔은 자신이 아는 세상 이치를 들려주며 아씨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혜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으며 인간적인 존경심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과 나이는 달랐지만 두 사람은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완성해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집은 배움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실이는 아씨에게 우리 유배지에 있을 때 먹었던 그 맛없는 주먹밥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고, 아씨는 깔깔 웃으며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난의 기억은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고,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에게 그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잊지 말고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어른이 되시라고 조언했고, 아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두 아이의 대화는 깊어가는 밤을 수놓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찬 포부로 이어졌고, 그들의 우정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고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광식처럼 욕심을 부리던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마을을 떠나거나 진심으로 참회하며 성실한 농부로 돌아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실이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집안의 일을 돕게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마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아씨는 마을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판선댁은 이제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사랑방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어린 아씨와 충직한 머슴 복실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우리 마을에 다시 봄이 왔구나라고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실이는 가끔 섬에 계신 필순 할머니가 생각나 한양의 좋은 물건들을 챙겨 인편으로 보내드리며 안부를 묻는 효심을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복실이의 서신을 받고 대견함에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답장에 복실아 아씨 잘 모시고 나중에 꼭 한번 들러라라는 짧은 글귀를 보내셨고 복실이는 그 편지를 품에 품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씨 또한 할머니께 예쁜 비단 저고리를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섬에서의 인연이 한양까지 이어지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은 두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어 그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며 두 아이의 앞날에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염원 속에 하루하루가 축제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성인이 되어 시집을 가게 되면 자신이 직접 가마를 메고 가겠노라고 농담을 건넸고 아씨는 너 아니면 누가 내 가마를 메겠니? 라고 대답하며 변치 않는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진실은 승리했으며 어린 머슴의 충격적인 선택은 결국 가문을 살리고 자신도 진정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뒷모습은 그 어떤 장엄한 풍경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회자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실이는 집안의 모든 문을 단속하고 아씨의 방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평온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아씨의 미소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아씨는 방 안에서 복실이가 읊조리는 낮은 노래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 노래는 마치 천사의 속삭임처럼 방 안을 감싸며 평화로운 밤의 정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고택은 두 아이의 사랑과 의리로 다시 태어났으며 시련을 이겨낸 영웅들의 안식처가 되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최판서 댁의 마당에는 수만 송이의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온 마을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강인해졌으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이 집이 단순히 양반의 거처가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자 안식처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설화 아씨는 이제 10살이 되어 한층 의젓해진 모습으로 마당을 거닐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듬직한 복실이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그림자처럼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보낸 모진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깊은 지혜와 평온함을 새겨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임금님께서는 복실이의 변치 않는 충심과 용기를 높이 사서 친히 충효정가라는 글귀가 새겨진 커다란 현판을 하사하셨습니다. 이는 머슴 신분이었던 복실이에게는 가히 파격적인 대우였으며 마을 전체의 경사로 여겨져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현판이 도착하던 날 복실이는 정중하게 의관을 갖추고 무릎을 꿇어 어명을 받았으며 그의 눈에는 지난날의 고초와 감격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복실아, 이건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준 보답이야라며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를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예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자신에게 내려진 영광을 혼자 누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집안의 너른 마당에서 커다란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나물과 고기를 고르고 쌀을 넉넉히 준비하여 가난한 이웃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가마솥 뚜껑이 들썩이며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떡 지는 냄새가 진동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신이 났습니다. 아씨 또한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마을 할머니들을 도와 음식을 담아내며 예전에 귀한 신분만을 고집하지 않는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잔치 한복판에서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를 향해 저번에 그 험악한 자들을 물리친 이야기는 정말 전설같소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복실이는 수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비단 옷을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께 선물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말하는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실이의 충격적인 선택이었던 신분 상승의 기회를 포기하고 아씨의 곁을 지키기로 한 결정이 결국은 이 마을 전체의 큰 복으로 돌아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씨와 복실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함께 웃고 떠들며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 기운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복실이는 아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귀한 차와 과실을 내오며 아씨,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가 건넨 찻잔을 받으며 복실아 네가 없었다면 이 차 맛이 이렇게 달콤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저 아이들이 바로 우리 마을의 보배로다라며 흐뭇한 눈길을 보냈고 악귀나 나쁜 기운도 저들의 밝은 마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출 것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시련 뒤에 찾아온 축복을 온 마음으로 만끽하며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잔치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판서댁은 다시 고요한 평온 속에 잠겼습니다. 복실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도 마당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 아씨가 즐거우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씨는 갯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복실아 이리 와서 잠시 쉬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다정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아 시원한 저녁바람을 맞으며 유배지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멀리 날아가는 낙엽처럼 가벼워졌음을 느꼈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실이는 아씨에게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에게 들은 재미있는 전설을 들려주며 아씨를 즐겁게 해주었고 아씨는 복실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상상에 깊어는 나래를 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잠들기 전까지 방 앞을 지키며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었고 아씨는 복실이가 있는 한 그 어떤 어둠도 무섭지 않다고 느끼며 안심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수많은 나날들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넓고 험난하지만 두 아이가 맞잡은 손의 온기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실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아씨의 새순물을 따뜻하게 데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씨가 잠에서 깨어나 방을 나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이 자신의 미소이기를 바라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아씨는 문을 열고 나와 복실이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며 복실아는 정말 잠도 없니라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복실이는 아씨의 웃음을 보는 것이 제 잠을 깨우는 약입니다 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풍경은 이 집의 일상이 되었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값진 삶의 조각들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공부를 돕기 위해 서재의 책들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아씨가 읽는 글귀들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며 자신의 지혜도 넓혀나가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아씨 공부를 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산에 가서 예쁜 꽃이라도 꺾어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아씨의 정석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 덕분에 글 공부가 전혀 지루하지 않다며 오히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졌고, 두 아이의 대화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배움은 그들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공통의 언어가 되었고, 지혜로운 주인을 모시는 현명한 머슴의 조화는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복실이는 지붕에서 새는 빗물을 막기 위해 직접 기와를 손보며 아씨 방에는 빗소리만 들리게 하고 빗물은 한 방울도 비치지 않게 하겠다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아씨는 우산을 들고 마당에 서서 복실아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복실이는 기와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안심시켰습니다. 빗줄기는 굵었으나 복실이의 손길은 섬세하고 단단하여 지붕은 금세 새 옷을 입은 듯 튼튼해졌고, 집안은 빗소리의 운치를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 마당에 핀 꽃들이 더욱 선명한 색을 띠듯 두 아이의 우정도 시련의 비를 맞으며 더욱 선명하고 깊은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가을이 찾아와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기 시작했고, 복실이는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며 아씨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판서, 어른의 유지를 이어받아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씨는 복실이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제자나 다름없어라며 칭찬했고, 복실이는 그저 주인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라고 겸손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판서댁의 너그러움에 감사하며 직접 기른 채소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고, 정이 넘치는 마을의 풍경은 한 폭의 평화로운 민화처럼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복실이는 가끔 섬 유배지에서 보냈던 편지들을 꺼내보며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씨와 함께 겪었던 고난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는 아씨에게 아씨 우리가 섬에서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더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아씨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손을 잡고 그래, 그때 네가 내 손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진심을 전했고,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었고, 미래는 그 상처 위로 핀 아름다운 꽃길처럼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복실이는 아씨를 위해 솜을 듬뿍 넣은 따뜻한 비단 누비옷을 준비하고 방바닥이 식지 않도록 매일 밤 장작을 넉넉히 지펴 구들장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해도 복실이가 꼼꼼하게 붙여놓은 문창지 덕분에 방 안은 봄날처럼 아늑했고, 아씨는 그 따뜻함 속에서 편안하게 술을 놓았습니다. 복실이는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아씨에게 건네며 겨울밤의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아씨는 노랗게 익은 고구마를 호호 불며 복실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밤, 창밖의 고요함과
방 안의 온기가 조화를 이루며 두 아이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풍요로운 계절로 기억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아씨가 나중에 훌륭한 가문과 혼담이 오갈 때를 대비하여 집안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며 자신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받침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아씨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여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절과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아씨의 위엄을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더욱 정진하여 기품 있는 숙녀로 성장해갔고 마을 청년들은 그런 아씨의 고운 자태에 감탄하면서도 곁을 지키는 복실이의 기계에 압도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인연을 완성해가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가문의 진정한 부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씨는 복실이에게 복실아, 넌 정말 나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니? 라며 예전에 그가 거절했던 관직의 기회를 다시 언급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아씨의 곁이 저에게는 가장 높은 관직이고 아씨의 웃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녹봉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아씨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머슴이라는 신분이 누군가에게는 비천해 보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신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씨는 복실이의 대답에 눈물을 훔치며 그래 우리 평생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살자라고 말했고 두 아이의 맹세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고택의 지붕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를 부를 때 머슴이라는 호칭 대신 복실 대감이나 복실 선생이라 부르며 그의 인품을 존경하게 되었고 복실이는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중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며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을 보여주었으며 아씨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집안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복실이는 오직 진심을 가진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드림으로써 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판서댁은 이제 도덕과 의리가 살아 숨쉬는 한양의 명소가 되었고 그 명성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다시 들려와 가문의 위상은 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아씨는 이제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복실이는 그녀의 가장 충직한 조력자이자 가족으로서 평생을 함께하며 마을의 전설이 된 두 아이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의리를 지킨 어린 머슴과 그를 믿어준 7살 아씨의 순수한 마음을 기리며 자신들의 삶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두 아이의 우애를 상징하는 작은 돌탑이 세워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탑에 돌을 하나씩 얹으며 자신들의 인연도 저토록 단단해지기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시련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사랑과 용기가 승리한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기며 한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지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실이는 아씨와 함께 집안의 사당에 들러판서 어른께 절을 올리며 어르신 아씨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보고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씨 또한 부모님께 복실이와 함께 일궈낸 이 평화로운 집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노라 다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마쳤고 사당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두 아이가 사당을 나설 때 마당에 내리쬐는 햇살은 마치 부모님의 인자한 손길처럼 그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으며 새들은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억울한 유배에서 시작된 고난의 대서사시는 이렇게 완전한 행복과 평화로 마침표를 찍으며 두 아이의 영혼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훈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밤,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고 판서댁의 처마 밑에서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잠든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시름을 놓고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복실이는 아씨의 방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캔마루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하늘을 보며 오늘 하루도 아씨가 무사하셨음에 감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꿈속에서도 아씨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올라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떠났던 7살 아씨와 그녀를 끝까지 따른 어린 머슴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마무리를 지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포근한 이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씨는 문 밖을 지키는 복실이에게 복실아 내일도 해가 뜨면 우리 함께 마당을 쓸자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복실이는 예 아씨 내일도 모레도 평생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걱정 없이 단잠에 빠져들며 마을은 다시 고요한 평화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나눈 우정과 의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전설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빛날 것이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 이 이야기가 당신의 꿈길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야기꾼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